만약 어르신들께서 이 3가지 견과류를 매일 드시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고령자 건강 추적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6명이 다양한 정도의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그 원인 중 일부는 미네랄이 풍부한 견과류를 섭취하면서도 양을 조절하지 않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스스로 신장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 아몬드, 피스타치오, 땅콩,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는 기관은 심장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단백질, 칼륨, 인을 처리해야 하는 곳은 바로 신장입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김서윤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점은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과 혈압만 신경 쓰고 신장이 나머지 부담을 묵묵히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습니까? 차와 함께 견과류 한 줌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식사 후 오래 앉아 있고 활동이 적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아주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의 여과 시스템에 적지 않은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매년 약 1%씩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견과류에서 오는 단백질과 미네랄 양이 실제 필요량을 초과하면 신장은 여과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열도 나지 않습니다. 뚜렷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저 GFR 수치가 서서히 조용히 감소하다가 검사 결과를 보고서야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신장을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지키는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왜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견과류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먼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 손상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이면의 기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견과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하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잘못 섭취할 경우 여과 시스템을 한계를 넘게 만드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축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견과류 단백질이 고기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심혈관 대사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에게는 어떤 단백질이든 여과하고 최종 대사 산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같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면 사구체는 여과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일시적 사구체, 과여과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각 여과 단위의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며 결국 GFR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통증도 없고 뚜렷한 신호도 없어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칼륨과 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견과류는 원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젊고 신장 기능이 좋은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GFR이 60 미만, 즉 경도 만성 신부전 단계에 들어가면 과도한 칼륨과 인을 처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이 장기간 축적되면 뼈와 혈관 대사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혈중인 수치가 약간 상승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수년간 매일 견과류를 간식 대신 섭취해 왔다는 사실을 문진을 통해 확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아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조리 방식입니다. 소금에 볶은 견과류, 양념을 입힌 제품, 꿀 코팅, 버터 코팅 제품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수분 저류는 순환 혈액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사구체를 파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금에 볶은 견과류를 드실 때 한 줌에서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더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 무의식이 신장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즉각적인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능 저하와 결합되면 조용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여과하고 압력이 높아지고 기능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 기전을 이해했다면 이제 어떤 견과류가 특히 신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기 쉬운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주 놓치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고 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일수록 오히려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무겁지 않고 지나치게 달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으면 우리는 조금 더 먹어도 괜찮다고 쉽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견과류입니다. 소금에 볶은 피스타치오. 겉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견과류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신장 기능이 이미 감소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성분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적 높은 칼륨 함량입니다. 칼륨은 특히 심장과 근육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GFR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신장의 칼륨 배설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만약 GFR이 60 이하인 상태에서 피스타치오를 자주 섭취하는 습관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칼륨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에 볶은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소금이 첨가된 피스타치오의 나트륨 함량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수분이 늘어나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사구체를 손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즉, 단순한 조리 방식의 차이만으로도 건강의 균형이 불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섭취 행동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작고 껍질이 있어 하나씩 까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20에서 25g에서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눈앞에 작은 그릇 하나가 이미 30에서 40g일 수 있는데도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손이 움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령에서는 포만감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섭취가 매일의 습관이 되면 그 누적량은 더 이상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높은 미네랄, 높은 나트륨, 통제하기 어려운 양.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신장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견과류를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이제 가정에서 훨씬 더 흔하게 접하는 또 다른 견과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위험성은 오히려 더 쉽게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가 작은 크기와 고소하고 짭짤한 맛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면 다음 견과류는 너무 익숙하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소금에 볶은 땅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것을 고급 영양견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대중적이고 간식으로도 나오고 안주로도 나오며 여러 요리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은 더 낮아집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땅콩은 나무 견과가 아니라 콩과 식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밀도는 매우 높습니다. 땅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습관처럼 오랜 기간 간식으로 섭취한다면 이 단백질은 사구체가 여과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의 과여과는 신장이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구체 내부 압력은 조금씩 상승하고 그 변화는 통증도 경고도 없이 진행됩니다. 단백질 외에 또 하나의 요소는 인입니다. 이 부분은 자주 간과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GFR이 감소하면 인이 점차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축적되면 뼈와 혈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땅콩은 고급 견과류보다 훨씬 자주 섭취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총인 섭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금의 볶은 형태가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또다시 조용하지만 강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짠 땅콩은 갈증을 유발하고 수분을 붙잡아두며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직접적으로 견뎌야 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또한 일부 민감한 체질에서는 땅콩이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알레르기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아니라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이미 신장에 미세 손상이 있는 경우 이런 만성 염증은 섬유화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식탁 한가운데 놓인 땅콩 한 접시가 언제 다 비었는지 모르게 사라진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 무심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섭취량을 늘려갑니다. 앞에 두 가지가 단백질과 나트륨으로 압력을 만들었다면 다음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또 다른 요소를 더하게 됩니다. 피스타치오가 작은 크기와 고소하고 짭짤한 맛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면 다음 견과류는 너무 익숙하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소금에 볶은 땅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것을 고급 영양 견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대중적이고 간식으로도 나오고 안주로도 나오며 여러 요리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은 더 낮아집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땅콩은 나무 견과가 아니라 콩과 식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밀도는 매우 높습니다. 땅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습관처럼 오랜 기간 간식으로 섭취한다면 이 단백질은 사구체가 여과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의 과여과는 신장이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구체 내부 압력은 조금씩 상승하고 그 변화는 통증도 경고도 없이 진행됩니다. 단백질 외에 또 하나의 요소는 인입니다. 이 부분은 자주 간과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GFR이 감소하면 인이 점차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축적되면 뼈와 혈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땅콩은 고급 견과류보다 훨씬 자주 섭취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총인 섭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금에 볶은 형태가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또다시 조용하지만 강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짠 땅콩은 갈증을 유발하고 수분을 붙잡아두며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직접적으로 견뎌야 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또한 일부 민감한 체질에서는 땅콩이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알레르기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아니라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이미 신장에 미세 손상이 있는 경우 이런 만성 염증은 섬유화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식탁 한가운데 놓인 땅콩 한 접시가 언제 다 비었는지 모르게 사라진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 무심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섭취량을 늘려갑니다. 앞에 두 가지가 단백질과 나트륨으로 압력을 만들었다면 다음 견과류 땅콩 이후 많은 분들이 더 가볍고 덜 기름지며 더 안전해 보인다고 믿는 선택으로 옮겨갑니다. 소금에 볶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이 견과류는 특히 대화를 나눌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나들이를 갈 때 매우 흔하게 등장합니다. 껍질을 까며 한 알씩 먹는 방식은 식사라기보다 일종의 오락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섭취했는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분을 보면 해바라기 씨에는 인 함량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는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 배설 능력도 함께 감소합니다. GFR이 60 이하인 상태에서 해바라기 씨를 자주 섭취하면 인이 혈액에 서서히 축적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 석회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시중 제품 대부분이 소금이나 양념으로 가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미층은 나트륨 섭취량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이 체내로 들어오면 수분 저류 기전이 활성화됩니다. 순환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은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선 두 종류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혈압은 사구체의 조용한 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섭취 방식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대부분 조금씩 오래 먹는 형태로 섭취됩니다. 20에서 25g을 정확히 재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한 봉지라도 이미 그 양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계속 껍질을 까다 보면 포만감은 크지 않은데 섭취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앞에 껍질이 수북이 쌓인 뒤에야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해바라기 씨에 포함된 일부 미네랄과 자연 화합물은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고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는 경우 결석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견과류는 각각 특징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음식처럼 느껴져 쉽게 과다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각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섭취 습관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것이 왜 위험을 더 빠르게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또 다른 요소를 더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견과류를 돌아보며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저는 자신의 신장을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먹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나 익숙한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되지만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하루 한 줌을 넘기는 것입니다. 20에서 25g은 적어 보이지만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비교적 적절한 양입니다. 30에서 40g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단백질과 칼륨, 인의 총 섭취량은 실제 필요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견과류는 작고 먹기 쉬워 멈추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한계를 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잠들기 직전에 먹는 습관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휴식 상태로 전환되고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견과류를 섭취하면 신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나트륨으로 인해 수분 저류가 생기고 혈압과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실수는 견과류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밥 대신 견과류만 먹는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견과류는 신장에 가벼운 음식이 아닙니다. 한 그릇의 견과류는 실제 한 끼 식사에 맞먹는 열량과 단백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대신하면 섭취량은 권장량의 2~3배로 늘어나기 쉽고 그만큼 여과 부담도 커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탈수가 지속되면 혈액은 더 농축되고 신장은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네랄이 많은 견과류까지 더해지면 결정 형성과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면 상황을 분명히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자연식품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무제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신체의 필요를 초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그것이 고기 단백질인지 견과 단백질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을 여과하고 배설해야 한다는 사실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구체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가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핵심이 섭취 방식에 있다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마친 뒤에 제가 어르신들께 꼭 남기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식입니다. 견과류는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견과류를 계속 드시면서도 신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루 20에서 25g, 손바닥에 아담하게 담기는 한 줌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득 찬 한 움큼이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먹고 싶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집어들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이점은 얻고 과도한 여과 부담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염, 무가공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양념을 더하지 않은 본연의 견과류가 좋습니다. 나트륨이야말로 혈압을 서서히 올리고 사구체 손상을 가속하는 조용한 요인입니다. 그 짠맛만 줄여도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GFR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매일 연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태는 다릅니다. 여과 기능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식단 조절이 더욱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주치의와 상담한 뒤에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처음에 드린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지키는 비밀은 특별한 한 가지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여과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과 미네랄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지 않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자연스러운 배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장이 과로하지 않으면 각 여과 단위의 내부 압력 상승이 줄어들고 섬유화 진행도 더디게 나타납니다.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과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하의 기전을 이해했고 과다 섭취되기 쉬운 세 가지 견과류인 소금에 볶은 피스타치오, 소금에 볶은 땅콩, 해바라기 씨를 살펴보았으며 위험을 키우는 5가지 흔한 실수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 3가지 중 하나를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안전 기준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신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다른 3가지 견과류에 대해서도 더 깊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하면 신장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